이 채널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드웨이 해전 시리즈, 현재 미 해군 뇌격대의 공격까지 다루었습니다. 태스크포스 16 항모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에서 출격한 6개의 항공대 중 뇌격대 2개를 제외하고 이제 일본 항모부대와 싸울 수 있는 것은 웨이드 맥클러스키 소령이 지휘하는 항모 엔터프라이즈의 급강하 폭격기 33기밖에 없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폭격대는 태스크포스 16에서 일본 정찰기의 무전을 포착하자 발진을 서둘렀고, 맨 처음 출격한 맥클러스키의 폭격기 편대는 단독으로 231도 방향으로 비행했는데, 원래 알려진 좌표보다 더 남쪽으로 비행한 이유는 일본 항모부대가 가만히 안 있고 미드웨이 쪽으로 항진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항모부대는 미 함대를 공격하려고 북동쪽을 향했다가 호넷과 엔터프라이즈 뇌격대의 공격을 받고 회피 기동을 하느라 다시 방향을 바꿨고, 맥클러스키가 예상했던 대로 미드웨이 쪽으로 계속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엔터프라이즈 폭격대는 실제 일본 항모 위치보다 훨씬 더 남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호넷과 엔터프라이즈 뇌격대가 일본 항모부대와 싸우고 있는 사이 엔터프라이즈 폭격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9시 20분 맥클러스키의 엔터프라이즈 폭격대는 고도 2만 피트 약 6,096m 상공에서 계속 비행하고 있었는데, 9시 20분쯤이 되면 일본 항모부대의 모습을 멀리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구름 사이를 뚫고 해면을 눈여겨보아도 일본 항모부대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폭격대에서 왼쪽을 멀리 보면 바다의 모양과 색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데, 바로 미드웨이 섬이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왼쪽에 위치한 몇몇 폭격기는 일본군의 폭격으로 미드웨이에서 올라오는 검은색 연기를 볼 수 있었다고도 합니다. 바밍6의 편대장 리처드 베스트 대위는 먼 바다로 갈수록 해면의 색이 점점 옅어져서 미드웨이 섬이 가깝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항모부대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엔터프라이즈 폭격대는 조금 더 비행해서 이제 9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폭격대는 일본 항모부대 예상 항로 바로 위에 있었는데, 먼 바다를 계속 봐도 여전히 일본 항모부대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틀리스 폭격기들도 이때쯤이면 연료가 아주 충분한 것은 아니어서 맥클러스키 편대장은 최대한 빨리 머리를 굴려서 상황을 올바로 파악해야 했습니다. 폭격대가 일본 함대를 앞질러 와서 더 기다리면 나타날지도 몰랐고, 또 일본 함대가 이미 폭격대를 앞질러 가서 미드웨이 쪽으로 더 가야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 항모부대는 맥클러스키 폭격대와 약 130km 떨어져 있었고, 월드런의 호넷 뇌격대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맥클러스키 폭격대의 연료는 이미 절반 이하로 적함대를 찾는데 가장 효과적인 익스펜딩 스퀘어, 사각형으로 확장시키면서 찾는 전술은 연료가 너무 많이 들어 쓸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맥클러스키 소령은 일단 240도 방향으로 35해리 약 65km 더 비행하고, 그 뒤에 북서쪽, 최종적으로 북동쪽으로 진로를 바꿔 일본 함대를 찾기로 결정합니다. 맥클러스키는 자기 폭격대가 연료 문제로 엔터프라이즈로 돌아가기 전에 일본 함대를 찾게 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비록 이때는 절망적이었지만 240도 방향으로 가다가 오른쪽, 즉 북서쪽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결정은 엔터프라이즈의 조지 머레이 함장이 전투 후에 말한 대로 미드웨이 해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됩니다. 이전에 일본 구축함 아라시가 계속 일본 함대를 괴롭히던 미 잠수함 노틸러스의 일본 항모부대 남서쪽 해역에서 폭뢰 공격을 하고 9시 33분경 복귀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아라시가 향하던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의 방향, 그리고 귀환을 시작하던 9시 33분경은 일본 함대를 못 찾은 엔터프라이즈의 맥클러스키 폭격대가 240도 방향으로 다가오다가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진로와 맞물려 버리게 됩니다. 33기의 돈틀리스 폭격기로 이루어진 맥클러스키 폭격대는 기존 진로인 240도 방향 비행을 마치고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폭격대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진로를 돌린 것이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폭격대는 VB, 바밍, 폭격과 VS, 스카우팅, 정찰로 나뉘었는데, VB6에는 1000파운드, 약 453kg 폭탄 한 발씩이 장착되었고, 나머지는 가장 무거운 것이 500파운드 폭탄에
100파운드 폭탄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000파운드 폭탄을 장착한 베스트 편대의 연료 문제가 더 심각해서 이후 일본 함대를 공격할 때 그리고 그 이후 문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매클러스키는 쌍안경으로 일본 함대를 계속 찾았으나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폭격대가 북서쪽으로 방향을 튼 지 7분 후인 오전 9시 55분 폭격대 북동쪽 방향에서 항적과 그것을 일으킨 함정을 차례로 목격하게 됩니다. 당시 매클러스키가 일본 순양함이라고 판단한 이 함정은 바로 15분 전에 잠수함 노틸러스에 폭래 공격을 하고 본대로 복귀 중인 아라시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함정은 약 35노트의 매우 빠른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는데 매클러스키는 일본함이 이렇게 빨리 이동한다면 자기가 비우고 온 본대의 위치로 서둘러 복귀하기 위함이라고 정확하게 결론 내립니다. 매클러스키는 전 편대에 이 함정을 쫓아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축함 아라시의 와타나베 야스마사 함장은 자기 함을 중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때 일본 항모부대 위치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뇌격대가 큰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은 오전 10시를 얼마 남기지 않았고 태스크포스 16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항공대가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는 사이 일본 함대의 북쪽에서는 또 한 번의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투기와 뇌격기 편대가 빠져나가고 265도 방향으로 계속 전진하던 호넷 폭격대. 호넷 폭격대도 다른 항모 폭격대와 마찬가지로 두 부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중 VB-8의 편대장이 로버트 존슨 소령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호넷 항공대장 링 중령과 달리 편대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계속 비행하던 호넷 폭격대도 당연히 연료 문제에 봉착했는데 존슨 편대장은 265도 방향에 나머지 일본 항모 두 척이 없음을 깨닫고 왼쪽으로 자기 편대의 방향을 돌려 미드웨이 섬 쪽으로 향했습니다. 남쪽으로 가다가 일본 함대를 보면 공격하고 아니면 미드웨이에 착륙하기 위함이었습니다. VB-8 편대가 곧 존슨 편대장을 따라 방향을 바꾸어 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링 중령이 이탈하지 말 것을 명령했으나 무시당했고 링 중령의 윙맨이었던 한 기만 남고 VB-8의 나머지 16기가 이탈했습니다. 이때 시간은 오전 9시 2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폭격대의 두 번째 편대인 VS-8도 연료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VS-8의 편대장은 월터 로디 소령이었는데 일본 함대를 발견해서 전투를 하면 호넷으로 돌아갈 연료가 모자랄 것이 확실해서 로디 소령과 VS-8은 방향을 바꾸어 호넷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호넷 폭격대 두 개 편대가 전부 이탈해버린 것입니다. 그 전에 링 중령은 로디 소령에게 자신의 윙맨을 보내 이탈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전달했으나 윙맨도 VS-8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이때 시각은 오전 9시 40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지휘한 모든 항공기로부터 버림받은 링 중령은 쓸쓸히 자신의 기체 단 한 기와 승무원들만 데리고 호넷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각은 월드런 편대의 전투가 끝나갈 시점이었습니다. 부하들이 전부 이탈하고 혼자서 모함으로 귀환하는 링 호넷 항공대장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월드런 호넷 뇌격대장은 이탈하면서 링에게 한마디 쏘아붙였는데 나머지 편대장들은 무선 침묵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링에게 심한 말을 하고 이탈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월드론에 이어 잠시 후 이탈한 세뮤얼 미첼 소령의 호넷 전투기 편대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기도 순탄치는 않았는데요. 당시 미군 항공모함에는 YE-ZB 호밍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항공기를 유도할 때 쓰이는 것입니다. 호넷 전투기 편대는 여기서 신호를 받아가면서 귀환하고 있었는데 조종사들은 높은 고도에서 산소통을 이용했고 귀환하면서 연료뿐 아니라 산소도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약 2만 피트, 약 6km 상공에서 신호를 받으면서 다가오던 호넷 전투기 편대는 산소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고도를 8,000피트, 약 2.44km까지 낮춥니다. 이 정도로 고도를 낮추면 산소통이 필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에서 보내는 호밍 시그널은 낮은 고도에선 잡기가 힘들었고 신호를 놓친 호넷 전투기 편대는 전부 항모를 지나쳐 버리게 됩니다. 호넷 전투기 편대가 오전 9시경에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시리즈에서 커버하고 있는 1942년 6월 4일 오전 10시와 어느 정도 비슷한 시각에 일어난 사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호넷 항공대장 스탠호프 링 중령에 대해서는 오전 10시가 지난 시각에 일어난 사건들까지 더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링 중령은 돌아오면서 YE 호밍 비컨에서 보내는 신호를 잡긴 했는데 그 신호는 호넷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엔터프라이즈의 신호였습니다. 따라서 링 중령은 항모에서 보내는 신호가 아니라 지금까지 날아온 속도와 거리 등을 계산해서 호넷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자기 항공모함을 찾는데 성공했습니다. 링 중령은 수병들의 환호성 속에 호넷에 무사히 착함했습니다. 링 중령의 돈틀리스는 호넷에서 발진해서 처음 귀환한 항공기였는데 중간에서 돌아오던 다른 돈틀리스들을 앞질러 호넷에 먼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호넷 수병들은 링 중령이 일본 항모를 성공적으로 공격하고 돌아온 줄 알았지만 링 중령의 돈틀리스에 폭탄이 그대로 달려있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링 중령이 호넷에 착함한 것은 오전 11시 18분이었습니다. 링 중령은 함교의 미처 제독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호넷 항공대 이야기는 여기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전멸한 호넷 뇌격기 편대를 포함해 전투기, 폭격기 편대에 관한 여러 뒷이야기들이 이후 영상들에서 또 등장합니다. 둘리틀 공습을 성공적으로 이끈 항모 호넷으로서는 미드웨이 해전에서의 남맥상은 정말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 중 하나에서 콩가루 항공대라고 부른 적이 있는데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전투에서 이런 정도의 막장극이 일어나는 것은 태평양 전쟁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찾기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나 생각나는 비슷한 사례가 과달카날 2차 대전투 때 츠지 마사노부가 등장하는 일본군 지휘부의 남맥상인데요. 이미 이 채널에서 영상으로 제작한 바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미군 뇌격기 편대는 요크타운만 남았는데요. 많이 알려진 얘기로는 미군 3개의 뇌격대의 공격이 폭격대의 공격 전에 일어났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급강화 폭격기들의 공격과 요크타운 뇌격대의 공격이 겹치는 시간이 많아서 뇌격대의 공격이 전부 끝나고 급강화 폭격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요크타운 뇌격대의 공격과 다른 급강화 폭격대의 공격을 최대한 시간 순서에 맞게 자세하게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